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서연은 낡은 가방끈을 고쳐주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참이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가 사는 달동네까지 닿지 못했고 희미한 가로등만이 그녀의 지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긴 거액의 빚은 24세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다. 동생 서준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 써야만 했다. 그녀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 익숙한 어둠 속에 낯선 실루엣이 서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와 그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두 명의 거구. 그 중심에는 악취나는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한 마동철이 있었다. 그는 서연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채업자였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언제나 불행의 전조였다. 마동철이 천천히 박수를 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골목길을 섬뜩하게 울렸다. 우리 성실한 서연 씨, 오늘도 열심히 일했나 보네. 그 푼돈으로 내 이자 감당이나 되겠어. 아가씨의 그 가느다란 손목으로 박스를 나르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다 아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등 뒤에 차가운 벽이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약속한 날짜는 아직 남았어요.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 테니 제발 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삶의 이유인 동생. 마동철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의 소나기 힘에 연약한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선택지를 주지. 아주 간단해. 마동출은 썩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첫째, 내가 운영하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일하는 거야. 내 얼굴과 몸매라면 VVIP 손님들을 만족시키고도 남을 테지. 그렇게 몸으로 빚을 갚아나가. 둘째는 더 쉬운 방법이야.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즐겼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감상하는 거미처럼 잔인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쾌한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죽어도 그런 곳에서는 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존엄을 쓰레기처럼 내던질 수는 없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았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실려 있었다. 마동철은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나한테 빚을 진 놈이 하나 더 있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내가 그 놈한테 볼 일이 좀 있거든. 네가 그 놈이랑 결혼하는 거야.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지. 결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내 아버지 빚은 물론이고 앞으로 내 동생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깨끗하게 없애주지. 마동철의 제안은 터무니없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라니.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일 뿐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룸살롱에서 일하며 몸과 영혼을 파는 것과 정체 모를 남자와 서류상의 아내가 되는 것. 둘 중 어느 것도 그녀가 원한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마동철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어. 서연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여기 주소로 나와. 그 남자도 거기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는 명함 한 장을 그녀의 가방에 꽂아 넣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옥탑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부모님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동생 서준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존엄성은 상처받았지만 아직 부서지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약속 장소인 허름한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섰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퀴퀴한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 안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법무사와 마동철이 이미 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가 바로 그녀와 결혼할 남자일 것이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를 셔츠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운동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남자였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남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공허하고 무심한 눈빛으로 서연을 잠시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서 속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마동철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두 주인공이 모두 모였군. 이쪽은 오늘부터 내 법적 남편이 될 강지욱 씨다. 강지욱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서연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는 거래 현장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단 몇 장의 서류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법무사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혼인신고서의 빈칸들을 채워나갔다. 서연과 지욱은 마치 로봇처럼 그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을 찍었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지욱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정보를 기입했다.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서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끝났다. 법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은 지독한 농담처럼 들렸다. 마동철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와 빚 문서들을 그녀의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이제 넌 자유야. 대신 강지욱 씨의 아내로서 충실하게 살도록 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의 협박을 끝으로 마동철은 사무실을 나갔다. 이제 좁은 공간에는 서연과 지욱 그리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빚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강지욱의 아내라는 새로운 족쇄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 역시 마동철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욱이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에게 말했다.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낡은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부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타인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정체 모를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에서는 어떤 단서도 읽을 수 없었다. 절망적인 거래는 끝났고 이제 기약 없는 계약 결혼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욱이 이끄는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 중 하나였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져 내릴 듯한 낡은 빌라의 옥탑방. 그들의 신혼집이라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방 한 칸에 작은 주방이 딸린 단출한 공간. 가구라고는 삐걱거리는 침대와 작은 책상,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혔다. 빚더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가방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이 남자 강지욱을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마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라도 들어온 사람처럼 태연했다. 서연은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요. 장난하는 거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러나 지욱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서연을 마주보며 말했다. 당분간은요, 마동철의 눈을 피하려면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감시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 해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벌어진 일, 현실을 부정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 기괴한 결혼 생활에 최소한의 질서를 부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분필을 집어들어 방바닥 중앙에 거침없이 선을 그었다. 하얀 분필선이 방을 정확히 둘로 나누었다. 지욱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쪽은 당신 공간, 이쪽은 내 공간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존중해야 하고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기로 해요. 이건 계약이고 우리는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녀는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지욱은 그녀의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규칙을 세우려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의 순순한 대답에 서연은 오히려 김이 빠졌다. 그녀는 그가 반박하거나 비웃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쉽게 그녀의 규칙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낮에는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지욱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욱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거나 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그녀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실업자처럼 보였다. 낡은 옷 몇 벌이 그의 재산 전부인 듯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서연은 공모전에 제출할 디자인 시안을 그리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다. 낡은 책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그녀는 온 신경을 종이 위에 쏟아붓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무언가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서연이 달려가 보니 지욱이 어설픈 자세로 라면을 끓이려다 냄비를 몽땅 쏟아버린 후였다. 뜨거운 물과 라면
조각들이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미안해요. 조용히 먹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자네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생활력이 없는 남자는 처음 봤다. 그녀는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끼며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그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벌일 뿐이었다. 결국 서연은 능숙한 솜씨로 다시라면 2개를 끓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릇 하나를 지욱 앞에 놓아주었다. 지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2 사람은 좁은 부엌 바닥에 마주 앉아 멀차라면을 먹었다. 서연은 그와의 식사가 불편했지만 굶주린 사람을 외면할 만큼 모질지는 못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고,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면을 넘겼다. 사실 그는 AURA 그룹의 회장으로 세상의 모든 진미를 맛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낡은 옥탑방 바닥에 앉아 그녀가 끓여준 라면을 먹는 것이 그 어떤 만찬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서툰 연기를 계속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꾸밈없고 순수한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연필을 쥔 손은 쉼없이 움직였다. 지욱은 침대에 누워 죽은 듯이 잠든 척하면서 어둠 속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가 속한 상류층 세계의 여자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한 명은 밑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낡고 초라한 옥탑방에서 2개의 다른 세계는 어색하게나마 공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여전히 그에게 냉담했지만 가끔 그의 서툰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욱은 그녀의 경계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챘다. 그녀가 밤새워 그린 디자인 스케치들은 비록 낡은 종이 위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창의성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개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지욱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만든 것은 모양이 제멋대로인 계란말이였다. 프라이팬 주변은 온통 계란 껍질과 기름으로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라면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저녁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의 얼굴과 옷에는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 엉망인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왠지 화가 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에서 뒤집개를 빼앗아 들고 능숙하게 계란말이를 완성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그은 선을 넘어 그의 공간으로 들어가 접시를 놓아주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 균열 사이로 아주 희미한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서연의 삶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순간은 낡은 책상 위에서 디자인을 할 때였다.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를수록
그녀는 더욱더 연필 끝에 매달렸다. 그녀에게 디자인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을 버텨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AURA 그룹의 자회사인 엘리시안 디자인에서 주최하는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공고를 발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AURA 그룹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었고 그곳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은 모든 디자이너 지망생에게 꿈의 무대였다. 1등 상금은 그녀의 남은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거액이었고 무엇보다 수상자에게는 엘리시안 디자인에서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는 조건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공모전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디자인 구상에 할애했다. 잠을 줄여가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낡은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 샘플을 만들었다. 강지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에 그토록 열중하는지 묻지 않았지만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그녀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을 보며 그녀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종류의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최수진은 값비싼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태강그룹의 외동딸이자 강지욱의 약혼녀로 내정된 여자였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AURA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강지욱이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아직도 강지욱 대표님 행방을 못 찾았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서에게 쏘아붙였다.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쩔쩔맸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AURA 그룹 비서실에서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작정하고 잠적하신 것 같습니다. 최수진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맑은 크리스털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강지욱의 이런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처럼 완벽한 여자를 두고 감히 사라져 그녀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를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람을 더 풀어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뭔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보고해. 그리고 그가 처리하려던 사채업자 마동철이라는 사람도 다시 한번 조사해봐. 뭔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녀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시각 마동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한서연을 강지욱에게 넘긴 것은 그의 계획의 일부였지만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먹잇감이 자꾸만 눈에 바렸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이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한서연이 가장 아파할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평화롭던 한서준의 고등학교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쉬는 시간 서준은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량스러운 인상의 남자 서너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서준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학생들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했다. 남자들은 서준의 책상을 발로 차며 그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네가 한서준이냐? 네 누나 한서연 맞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서준의 턱을 움켜쥐며 위협적으로 물었다. 서준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반항적인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누나한테 무슨 볼일이죠? 그의 대답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네 누나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우리 사장님 심기를 건드렸거든. 그러니 동생인 네가 대신 벌을 좀 받아야겠다. 앞으로 학교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누나한테 똑똑히 전해. 주제 파악하고 얌전히 살라고. 그들은 서준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교과서를 찢고 가방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등 비열한 방식으로 그를 괴롭혔다. 서준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날 이후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마동철의 하수인들은 매일같이 서준을 찾아와 정신적으로 그를 압박했다. 서준은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다. 결국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며칠 후였다. 서연은 아르바이트 중에 전화를 받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서준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단결석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다. 옥탑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강지욱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동철 그 인간의 짓이 분명했다. 자신을 직접 건드릴 수 없으니 가장 약한 고리인 동생을 공격하는 것이다.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빚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족쇄는 여전히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올가매고 있었다. 공모전의 희망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모두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욱이 들어왔다. 그는 울고 있는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드물게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안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냈다. 동생이 겪고 있는 일, 마동철의 비열한 복수. 그녀는 이 남자 역시 마동철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불행에 엮인 또 다른 원인 제공자로만 보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당신이 뭘 알겠어요.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제발. 지욱은 그녀의 원망을 묵묵히 다 받아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침묵에 더욱 화가 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혼자 남은 지욱의 얼굴에서 무심했던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180도 다른 냉정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김비서 마동철이라는 자에 대해 다시 조사해. 그의 불법적인 사업 내역 탈세 혐의, 그리고 한서준 학생 주변에 나타난 깡패들 신원까지 전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한서연이 닫아버린 문은 그와 그녀 사이에 그어진 분필선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차가운 장벽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강지욱의 얼굴은 더 이상 어수룩한 실업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마동철이라는 하찮은 벌레가 감히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AURA 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이는 비밀 전략 회의실. 김 비서는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강지욱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는 마동철이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의 자금 흐름 전개 인사들과의 검은 유착 관계, 그리고 한서준을 괴롭힌 깡패들의 신상 정보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 비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마동철은 생각보다 더러운 일에 많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욱은 서류를 빠른 속도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있어야지.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사에 넘길 준비해. 단 AURA 그룹의 이름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돼. 제3의 제보자인 것처럼 꾸며. 그리고 저 깡패들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경쟁 조직에게 슬쩍 정보를 흘려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어. 뒤처리는 깨끗하게.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날 오후 한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잔뜩 겁에 질려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동생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고 어리둥절했다. 누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형들이 오늘 아침에 전부 전학을 갔대. 담임 선생님도 이유는 잘 모르신다고 하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사라졌어. 서연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잃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해결이었다. 마동철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는데 혹시 그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지만 동생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기묘한 우연일 뿐이라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동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서연은 다시 공모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 1차 서류 심사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어두운 소문들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심사 과정에 비리가 많다거나 이미 내정된 수상자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다. 그녀 같은 배경 없는 지원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한편 강지욱은 엘리시안 디자인의 내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 비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공모전 심사위원장인 박 부장이 최수진 아가씨 라인의 사람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서연님의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의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욱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다면 심사 방식을 바꾸면 되지. 모든 출품작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심사 당일 아침에 외부 특별심사위원을 추가해.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첸에게 연락해봐.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라고 전하고.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알렉산더 첸은 은둔자로 알려진 세계 최고의 거장이었다. 그런 그를 일개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강지욱의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말의 무게는 달랐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엘리시안 디자인 공모전 1차 심사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믿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공지사항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작품이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최종 심사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더 첸이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서연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자신의 실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행운이 자신의 간절함이 낳은 기적이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며칠 전 지욱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신은 모든 화를 그에게 쏟아부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부엌에서 나는 희미한 탄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지욱이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 바닥은 새까맣게 타 있었고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들어 보여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의 변명은 횡설수설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까맣게 탄 죽과 그의 얼굴에 묻은 검댕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지욱의 얼굴도 조금 환해졌다. 그녀는 지욱의 손에서 국자를 받아들고 남은 재료로 능숙하게 다시 죽을 끓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와 함께 식탁도 아닌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방바닥에 그어진 하얀 분필선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고마운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동생 일로 화를 냈던 것에 대한 사과이기도 했고 서툰 배려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다. 지욱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식사 거르지 마요. 디자이너도 체력이 중요하니까. 그의 무심한 듯한 말투 속에 숨겨진 다정함이 서연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녀는 작은 온기에 기대어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고 있었다. 공모전 최종 심사가 열리는 날, 한서연은 엘리시안 디자인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높고 웅장한 천장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그리고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낡은 포트폴리오 가방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최종 후보에 오른 10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그녀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심사위원석에는 업계의 저명 인사들 사이로 전설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더 첸이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심사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참가자들은 차례대로 자신의 작품을 발표했다. 화려한 그래픽과 유창한 언변으로 무장한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서연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낡은 스케치북과 진심을 담아 밤새 만든 작은 샘플이 전부였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선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디자인이 어떻게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지, 낡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했던 자신의 노력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의 디자인, 도시의 숨결을 선보였다. 그것은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 사이에서 피어나는 작은 들꽃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심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던 알렉산더 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디자인에는 이야기가 있군요. 기술은 미숙하지만 영혼이 느껴집니다.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그 어떤 찬사보다도 서연의 마음을 울렸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대상 수상자의 이름을 불렀다. 대상
한서연님, 축하드립니다. 순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귀를 때리는 것 같았다. 동료 참가자들의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 속에서 그녀는 멍하니 무대 위로 올라갔다. 상패와 꽃다발을 받아들었지만 아무런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다. 인턴십 첫날 서연은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엘리시안 디자인 기획 1팀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신형 컴퓨터와 세련된 인테리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은은한 커피 향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의 등장을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공모전 운으로 잠시 머물다 갈 이방인일 뿐이었다. 팀장은 박미영 부장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빈틈없는 옷차림을 한 그녀는 최수진의 신복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네가 그 공모전 대상 수상자 운이 좋았네. 우리 팀에서는 운 같은 거 안 통해.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거야. 그녀는 서연에게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 옆자리를 배정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지난 5년간의 디자인 자료를 전부 복사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창의적인 일을 기대했던 서연에게 그것은 실망스러운 업무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애가 대상이라니 믿을 수 없어. 분명 뒷배가 있는 걸 거야. 알렉산더 첸이 노망난 거 아니야. 저런 촌스러운 애 디자인이 뭐가 좋다고.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단순한 자료 정리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엘리시안 디자인의 역사와 디자인 철학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꿋꿋함은 오히려 동료들의 질투심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박 부장은 사사건건 그녀를 트집 잡고 모두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그 시각 최수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부장에게서 온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번 신입 인턴들의 신상 명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다가 한서연이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를 시켜 마동철과 강지욱의 관계를 조사했던 자료를 다시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동철이 거액의 빚 때문에 결혼시킨 여자 강지욱의 실종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서류상의 아내.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한서연이었다. 최수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계집이 자신의 남자와 엮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영역인 회사까지 기어들어와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박 부장, 그 한서연이라는 애 특별히 잘 관리해줘.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명령했다.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어. 온갖 굳은 일은 다 시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아버려. 절대 디자인 관련 업무는 맡기지 말고 철저하게 소외시켜. 내가 왜 이러는지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박 부장은 충성을 맹세하듯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저런 애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전화가 끊기자 최수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한서연이 어떤 아이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강지욱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곁에 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녀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가차없이 치워버릴 생각이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살생부에 첫 번째로 기록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한서연의 머리 위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엘리시안 디자인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박미영 부장은 한서연의 숨소리 하나까지 트집을 잡았고 동료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의 책상은 온갖 잡무와 굳은 일의 종착역이 되었다. 끝없는 서류 정리 탕비실, 청소, 심지어 다른 팀원들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먼지 쌓인 창고에 갇힌 보석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디자인 노트를 채워나갔다. 낮에 받았던 수모와 멸시는 오히려 그녀의 창작욕을 자극하는 연료가 되었다. 언젠가 반드시 실력으로 이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말겠다고 그녀는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지친 어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조용히 주먹을 쥘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AURA 그룹의 최대 주주인 태강그룹의 최수진 상무가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잠시 후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최수진이 박 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여왕처럼 도도하게 걸으며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러다 복사기 앞에서 서류와 씨름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마치 우연이라는 듯 걸음을 멈췄다. 어머 박 부장님, 이 직원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인턴인가요? 최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서연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다. 박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네 상무님. 이번 공모전에서 운 좋게 대상을 탄 한서연 씨입니다. 최수진은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아, 당신이 그 화제의 주인공이었군요. 정말 대단해요.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서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자신과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녀의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저랑 차 한잔 할래요. 재능 있는 후배랑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최수진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다. 회사 근처 최고급 호텔 라운지. 서연은 값비싼 찻잔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최수진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녀의 가정사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다. 최수진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서연 씨.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는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중얼거렸다. 혹시 강지욱이라는 남자 알아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굳어진 표정을 확인한 최수진은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직감하며 말을 이었다. 아, 아는군요. 사실은 제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인데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예전에는 번듯한 집안 자제였는데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서 지금은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거든요. 능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강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이나 빌리고 혹시라도 서연 씨 주변에 나타나면 절대 엮이지 말아요.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니까.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척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최수진이 묘사하는 강지욱의 모습은 지금 그녀와 함께 사는 그 남자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무능력하고 가진 것 없고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모습. 하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서툰 친절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연기였을까? 거대한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회사로 복귀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해 있었다. 동료들이 그녀를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세상의 빛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팔려갔다며. 그러니까 공모전 상금에 그렇게 목을 맸던 거구나. 몸 팔아서 인생 역전하려던 건가. 마동철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회사 전체에 독처럼 퍼져나간 것이었다. 박 부장은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서연을 호출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한서연 씨,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더러운 소문을 몰고 다녀. 회사물 흐리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경멸의 시선들이 수천 개의 화살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밤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지욱이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이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다. 최수진의 경고, 동료들의 비웃음, 마동철의 그림자, 그리고 이 남자의 정체 모를 침묵.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요란한 소리에 지욱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마동철이 당신이랑 나를 결혼시킨 거지? 그리고 최수진 상무는 또 어떻게 아는 건데?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쓸모없는 빚쟁이야.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냐고. 그녀의 절망적인 질문들이 좁은 옥탑방의 공기를 갈기 찢어 놓았다. 한서연의 절규는 낡은 옥탑방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그녀의 눈물 어린 질문 앞에 강지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그녀의 모든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절망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는 비겁한 회피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녀가 잠든 후 지욱은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욱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실업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강철처럼 차갑고 얼음처럼 냉정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마동철의 모든 불법 자금주를 찾아내. 탈세, 횡령, 뇌물 공여, 폭행, 교사 증거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수집해. 그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수준의 증거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마. 그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최수진 상무와 그녀의 라인, 특히 엘리시안 디자인의 박미영 부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해. 산업 스파이 행위, 내부 정보 유출, 인사비리, 그리고 한서연 씨를 괴롭힌 모든 증거를 확보해. 녹취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뭐든지 좋아. 나는 추측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잴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원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AURA 그룹 창립 기념 파티를 일주일 뒤로 앞당겨. 신제품 론칭 행사를 겸해서 최대한 화려하고 성대하게. 모든 언론과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도록 판을 짜도록 해. 다음 날부터 서연을 둘러싼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기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박미영 부장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서연의 책상 위로 던졌다. 곧 있을 창립 기념 파티에서 공개할 신제품 라인 기획안이야. 다른 팀원들은 전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바쁘니까 이건 너 혼자 한번 구상해봐. 어차피 최종안으로 채택될 리는 없겠지만 인턴 기간 동안 뭐라도 한 건 있어야지.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명백한 함정이자 모욕이었다.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경력도 없는 인턴에게 단독으로 맡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성공하더라도 그 공을 가로챌 속셈이 뻔했다. 서연은 박 부장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그날부터 옥탑방을 또 다른 사무실 삼아 밤을 새웠다. 낮에는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며 자료를 수집했고, 밤에는 낡은 책상에 앉아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녀는 이번 기획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자신의 디자인 철학,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녀의 열정은 텅 빈 옥탑방의 차가운 공기를 데울 만큼 뜨거웠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AURA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짠 거대한 각본의 일부였다. 그는 때때로 그녀가 책상에 엎드려 잠든 것을 발견하면 조용히 자신의 낡은 외투를 덮어주곤 했다. 서툰 솜씨로 따뜻한 차를 끓여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기도 했다. 서연은 여전히 그를 의심했지만 그의 조용한 배려에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최수진은 박 부장에게서 한서연이 미끼를 물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실컷 고생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옆에서 부추겨.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는 즉시 나한테 가져와. 창립 기념 파티에서 내가 직접 발표할 거야. AURA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나의 첫 번째 성과로. 그녀는 한서연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동시에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에 희열을 느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수많은 밤을 새운 끝에 그녀는 완벽한 기획안을 완성했다. 공존 코엑시스텐스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다. 자연과 도시, 아날로그와 디지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라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디자인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기획안을 제출했을 때 박 부장은 건성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다. 수고했어. 일단 검토는 해볼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그 기획안을 들고 곧장 최수진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물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욱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비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모든 증거 확보 완료. 무대 설치 완료. 배우들 각자 위치에 섰습니다. 회장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욱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까만 밤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무대는 준비됐고 주연 배우도 자신의 역할을 마쳤다. 이제 막을 올릴 시간이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운명의 파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AURA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별들의 바다와 같았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이 참석자들의 값비싼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부딪혀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와 권력가들의 은밀한 대화가 섞여 흐르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 그리고 업계를 선도하는 디자이너들까지.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신들처럼 우아하고 여유로웠다. 한서연은 그 화려한 무리의 가장자리에서 유령처럼 맴돌았다. 인턴 사원이라는 신분으로 파티 준비를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했다. 낡은 정장을 몇 번이고 다려 입었지만 이질감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백조들의 호수에 잘못 날아든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은 연회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 저곳에서 그녀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이 세상에 공개될 터였다. 마침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아졌다.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최수진 상무가 여신처럼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AURA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고, 곧이어 신제품 라인 공존의 콘셉트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서연이 밤새워 그렸던 스케치들이 화려한 3D 그래픽으로 재탄생하여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철학이, 그녀의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저렇게 멋지게 구현된 것을 보니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감동은 이내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최수진은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단 한 번도 한서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영광은 오롯이 그녀 자신과 그녀의 유능한 기획팀에게 돌아갔다. 서연은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서러움을 애써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최수진은 드라마틱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AURA 그룹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바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회장 뒤쪽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저속한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건 마동철이었다. 최수진은 그를 새로운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했고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마동철은 마이크를 건네받아 큼큼 헛기침을 하더니 객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앉아있는 한서연이라는 인턴 사원 다들 보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지목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날카로운 창이 되어 그녀를 꿰뚫었다. 당황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저 여자는 파렴치한 표절범입니다. 마동철의 폭탄 선언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잘 아는 한 무명 디자이너의 것입니다. 저 여자는 그 디자이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훔쳤고 그것으로 공모전에 당선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듯한 조작된 서류 몇 장을 허공에 흔들어 보였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경멸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지며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말도 안 돼. 어쩐지 근본 없어 보이더라니. 업계의 수치다.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고막을 찢었다. 박미영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아끼고 이끌어주려 했던 인턴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수진은 비극의 주인공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슬픔에 잠긴 연기를 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저희 팀 내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니 저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교활한 눈물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모든 분노의 화살은 오직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꿈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가장 뒤쪽 화려한 인파와는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낡은 셔츠와 평범한 바지. 그는 바로 강지욱이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기를 터주며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경비원들은 뭘 하는 거야?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다가섰지만 지욱의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마치 투명한 벽에라도 부딪힌 것처럼 멈칫하며 물러섰다. 지욱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주변 공기가 기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는 소란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태풍의 눈과도 같았다. 최수진과 마동철은 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하며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남자가 왜 지금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지? 그녀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은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했다. 마침내 강지욱은 무대 계단을 올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경멸의 시선 그리고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서연의 옆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산산조각 난 채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최수진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볼륨을 꺼버린 것 같았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위에 선 이질적인 두 사람 초라한 행색의 강지욱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운 한서연에게로 고정되었다. 강지욱의 손에 들린 마이크가 작게 윙하는 하울링을 일으켰고 그 소리가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최수진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당신 뭐야? 경비원들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남자를 당장 무대 아래로 끌어내지 못해.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강지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그들의 발을 묶고 있었다. 강지욱은 최수진의 발악을 가볍게 무시하고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강지욱입니다. 그의 평범한 소개에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마동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다. 강지욱 그게 어쨌다는 건데 이 빚쟁이 자식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 들어와. 강지욱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만년설처럼 차갑고 서리빨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마동철 씨,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당신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읊어드릴까요? 그의 말에 마동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욱은 신호를 보내듯 가볍게 손가락을 까딱했다. 그 순간 최수진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지던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마동철의 비밀 장부였다. 수많은 이름과 불법적인 고금리 내역, 그리고 탈세 정황이 담긴 회계 자료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연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화면은 곧이어 어두운 골목길의 CCTV 영상으로 바뀌었다. 영상 속에서는 마동철의 하수인들이 한서준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네, 누나한테 전해. 주제 파악하고 얌전히 살라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동철이 정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연달아 재생되었다. 마동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대한 증거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력했다. 이미 연회장 구석에 있던 검찰 관계자들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파티는 이제 끝난 것이다. 모두의 시선이 마동철에게 쏠린 사이 지욱은 다음 타겟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이제 무대 위에서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는 최수진과 박미영 부장에게로 향했다. 이제 두 번째 막을 시작해 볼까요? 최수진 상무님, 그의 말에 최수진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네가 뭔데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에는 최수진과 박미영 부장이 나눈 통화의 녹취록이 텍스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 부장, 그 한서연이라는 애 특별히 잘 관리해줘.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어.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저런 애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미영 부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증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서연이 제출한 디자인 기획안 파일을 박미영 부장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최수진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기록, 그리고 창립 기념 파티에서 한서연에게 표절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마동철과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까지 모든 진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최수진은 더 이상 완벽한 여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악귀와도 같았다. 연회장은 이제 충격과 경악 그리고 분노로 들끓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심 없는 경멸이 되어 최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태강그룹 최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AURA 그룹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모든 소란을 잠재우듯 강지욱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수룩한 빚쟁이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놈도 아닙니다. 저는 이 AURA 그룹의 회장 강지욱입니다. 그의 선언의 연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린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김 비서가 무대 위로 올라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에게 서류를 건네는 모습은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욱은 멍하니 굳어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희미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지욱은 그런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이크를 통해 그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공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이자 AURA 그룹이
앞으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최고의 디자이너, 바로 제 아내 한서연 씨입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연회장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서연은 그 말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남편. 저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쓸모없는 빚쟁이가 아니라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라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의 서툰 친절 어색한 배려,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눈빛.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파티는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의 폭풍이 남긴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동철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최수진과 박미영 부장은 무대 위에서 끌려 내려오다시피 연회장을 떠났다. 그들의 몰락은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태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한순간에 쌓아 올린 명성과 자존심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강지욱은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한서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쏟아지는 질문들을 뚫고 그는 그녀를 AURA 그룹 본사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데려갔다. 낡고 곰팡내 나던 옥탑방과는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빗얼굴도 모르는 남자와의 계약 결혼,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꿈. 이 모든 것이 저 남자 강지욱이 짜놓은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침묵을 깬 것은 지욱이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속일 생각이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후 그의 주변에는 오직 그의 돈과 권력만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것.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증이 그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요. 내 이름과 재산이 없어도 진짜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마동철과의 계약은 그 시작이었죠. 그저 잠시 동안 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당신을 만났어요. 그의 시선이 서연의 뒷모습에 닿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꿈을 향한 당신의 열정,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당신의 따뜻함,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는 당신의 강인함. 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게 됐어요.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고 당신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방식은 서툴렀고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그의 고백은 변명이 아닌 한 남자의 진솔한 마음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안도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때렸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바꾼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당신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나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아요. 그녀의 원망 섞인 말에 지욱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줘요. 옥탑방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들은 모두 진짜였어요. 당신이 끓여준 라면, 당신이 덮어준다며, 그리고 당신이 가끔 보여주었던 작은 미소. 그것들이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순간들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긴 한숨과 함께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지욱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기만했지만 결국 그녀를 구원해 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기도 했다. 몇 달 후 엘리시안 디자인은 한서연이 이끄는 공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 자리에서 복사나 하는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디자인팀을 이끄는 당당한 팀장이 되었다. 그녀는 낡은 옥탑방을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자신만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강지욱이 제안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녀가 새로운 디자인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강지욱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모양이 우스꽝스러운 김치볶음밥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다. AURA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옥탑방에서 계란말이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그 남자의 모습이었다. 당신이 요즘도 식사를 자꾸 거르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전보다 실력이 좀 늘었을 거예요. 그의 서툰 변명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지난 모든 아픔과 오해를 녹여내는 봄눈 같은 웃음이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들어와요. 마침 배고팠는데. 강지욱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김치볶음밥은 여전히 조금 짜고 모양도 엉망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맛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계약 결혼은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